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세계 밀 생산 순위 2위인 인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 통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세계에서 밀 수출 국가인 1위가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또 글로벌 각국들의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여전히 밀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올해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밀을 재배해서 국내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 국제 가격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돼서 인도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도 정부가 이러다간 우리 국내에서 먹을 밀이 없겠다라고 해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막지는 않았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정말 식량이 없어서 상당히 힘든 국가가 있는데 거기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손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원조를 주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다. 두 번째,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인도도 아직까지 지금 당장 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막았다. 어찌됐든 인도가 막았다라는 것은 심리적이거든, 현실적인 거든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도 시작됐다는 면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밀 문제냐로 끝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밀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세계 밀 공급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글로벌 밀 재고량을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올 상반, 그러니까 밀은 이모작이에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모작이기 때문에 상반기 농사를 망쳤다. 이런 부분들로만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인도가 밀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라면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 전쟁 끝나고 하반기에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으로 이제 밀을 심게 된다라면 높아졌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인도도 자연스럽게 재고로 남아돌 테니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이게 일시적인 요소인지 중기적인 요소인지 장기적인 요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 동안 네. 밀 재고가 전 세계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SG라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각국들이 신경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울거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밀의 작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시적인 요소들, 이번에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어떤 기후적인 타격,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글로벌 밀 가격이 쉽게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더군다나 밀이라는 것이 과거엔 단순하게 우리가 빵만 생각을 했죠. 빵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많이 드시잖아요, 빵.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유회사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라는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디젤만 디젤을 쓰고 있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 디젤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옥수수에 추출한 거하고 화석 연료 추출한 거 섞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배를 채우는 거, 그리고 가축들의 배를 채우는 정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요소로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불어서 세계 밀 작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카고 기준 밀 가격이 한 주 동안에 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는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작황이 최악일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더라고요. 빵, 과자 등 식품업계 고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밀 양은 좀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분기 기업들의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갖고 오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세 번째고 이제 인도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수입은 하겠습니다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인도가 막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또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원에 대한 자국 보호주의가 발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밀값은 당분간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밀값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들에 대한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 주 동안에 한 6% 정도 시카고 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스팟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는 것을 시장에 장 보듯이 이번 주 가서 자 지금 얼마요? 사오고 이번 주 얼마에 사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가게 큰 가게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적인 학교 같은 데서는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심이 밀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 가격을 맺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게 결국 스팟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장기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식하신 게 있죠.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언젠가 전가할 겁니다. 근데 라면값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올려?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해야 되겠죠. 이것을 안 올린다라는 건 없습니다만 소비자들은 또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저항이 익숙해지긴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뭐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최근에 그게 500원을 올렸어요, 가격을. 예. 처음에는 500원 딱 올렸을 때 한두 번은 고민했어요. 한두 번은 야 이거 500원 더 주고 여기서 먹을까 딴 데 가서 먹을까.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냥 거기 가서 먹어요. 그 정도로 당연하다고 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라면 글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매점 라면 가격은 모르겠는데 한 1,000원 정도가 저는 가격 저항권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1,500원, 2,000원 하는 라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올라가면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결국 그 시점까지는 기업이 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가격을 올릴 때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소비자일까요? 정부일까요? 지금은 정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새 정부가 탄생이 됐고 새 정부가 지금 높은 그 물가 상승 압력을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새 정부가 정치적 권리에 가장 셀 때예요. 네. 셀 때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셀 때입니다. 지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 특히 2분기, 3분기까지 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짜장면 값을 볼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이 2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보통 한 7, 8천 원 정도 하죠. 7, 8천 원 하는 게 이게 수요와 공급으로 놓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고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200원짜리가 지금 8천 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라면 가격은 나중에 저희 아들이 먹을 땐 4천 원, 5천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이익을 구사해 왔어요. 지금 만약에 1,000원에 팔던 라면을 원가 압박에 따라서 1,200원을 올리고 1,400원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익을 꾸준히 끌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 단계가 그때마다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을 전가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는 것은 투자하시기에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2, 3분기에 기업들의 어떤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연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에 지금 이렇게 스팟 가격이 오르고 3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 상승 압박을 받는다라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면 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3분기 지금 이제 조만간 3분기잖아요. 3분기 때 라면
라면 가게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막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를 또 올린다? 글쎄요, 제가 여태껏 경험상, 여태껏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상 새 정부 초기에는 원가 상승 압박을 기업이 고스란히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한전 가스공사 주가 못 올라간다고 아무리 원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적자를 떠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민영화시켜버리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정전이 발생한다라는 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건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라서 정전이 발생을 해요. 네.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서는 조금 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이 경제 상황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도 곁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물가는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계 원가 상승분을 가격 전가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 좀 눈치는 당분간은. 보겠죠. 눈치는 예, 보긴 예. 하겠습니다만 언젠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 고공행진에는 이 세계 1위 파묘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큰데 전반적인 식용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판매 개수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식량난의 현재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자원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근데 제가 어저께 들은 농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식용유 2병 이상 못 산다라는데 그 사실인가요? 저는 아직 확인을 아니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식용유 2병 이상 못 산다고? 아마 우리나라 일부 슈퍼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물량이 딸리면 예. 물량이 딸리면 이제 제한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슈퍼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우리 슈퍼에 재고가 없다. 재고 없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밀이라든지 파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젖어왔었던 우리가 이제 경제가 산업화되면서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부르짖었던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금 하는 역할이 다를 수가 있죠. 한쪽은 사회를 보시고 저는 이제 대답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해서 서로 나누자라는 게 자유무역의 어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동에서 원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죠. 그럼 그 원유를 갖다가 정제해서 우리는 화학 제품으로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자원 부국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해도 그 자원을 팔므로써 이익을 챙기는 이게 어떤 자유무역의 기초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쪽만 너무 편향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먹어줘야 되는데 편식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에서 불을 지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울 때 1940년대 자원법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한테 자원 안 줘. 라고 선언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죠? 우리도 안 줄게. 그래서 서로 싸운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 수출을 막으면 만약에 밀과 관련돼서 인도와 교역했던 나라가 다른 것을 또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도? 야, 니네가 밀 안 주고 우리 먹고 살 거 없어. 아니,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는 니네한테 필요한 석탄을 안 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이 되면 각국이 근데 이게 글로벌 각국이라는 게 지금 인도가 밀을 안 준다 그러면 특정하게 코리아만 안 줄게. 일본만 안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안 주면 다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인도와 맞부딪혀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고 합시다. 필리핀이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 인도만 안 주나요? 전 세계 다 안 줘야 되죠. 그런 식이 되면 서로 간에 자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게 팜유, 예. 노르웨이 펄프, 그다음에 지금 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히토류까지 지금 또 이게 나오죠. 예. 저희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각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사료 제품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제가 이제 경제 채널들을 좀 돌려보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료 또 이런 제품 관련주들 단타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글쎄요, 의견 뭐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단타를 쳐가지고 먹을 기술이 없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언한 말씀 주신다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여태껏 석 달 가까이 끌어와서 지금 이제 끝물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타를 제가 증권 이쪽 업계 30년 경력인데 제 경력 갖고는 그 단타 쳐서 먹을 확률이 지극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단타라는 건 그래요. 단타라는 것은 능력이 되는 부분만 해야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 들어가서 이익 날 확률보다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손실 날 확률이 더 큽니다. 단타를 왜 치죠? 증권회사 수수료를 위해서 치시나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치시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수익이 일어날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